네, 스타벅스의 머그잔 수십만 개가 리콜됩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스타벅스의 그 머그잔으로 일부 사용자들이 화상이나 열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결국은 리콜 조치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머그잔은요, 스위스 식품기업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네슬레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서 팔렸습니다. 스타벅스의 로고가 박혀있는 스타벅스 머그잔이긴 합니다만은 꼭 스타벅스에서만 판매된 게 아닙니다. 이게 뭐 타겟가도 있고요, 월마트 가도 있고, 뭐 미 전국에서 판매된 그런 머그잔입니다. 수량이 얼마나 되냐면 무려 44만 개나 팔렸습니다. 이 머그잔은 이제 이 시기 동안에 상품 패키지 등으로 $10, 뭐 머그잔만 해서 $10에 팔기도 했고, 다른 것까지 같이 패키지로 해서 뭐 $20에 판매하기도 했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소비자식품안전위원회는 이 머그잔이 전자레인지에 데워지거나 또는 아주 뜨거운 액체로 채워지면 과열이 되면서 깨질 가능성이 있고, 또 화상이나 열상이 그래서 더 입을 확률이 있다,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리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 머그잔으로 인해서 화상 등 모두 12건의 사고가 접수되기도 했다라고 소비자안전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은 그 머그잔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하고요, 구매처에 가서 반품을 하거나 네슬레 USA에 연락해서 전액 환불을 받아야 한다라고 제품안전위원회는 전했습니다. 뭐 네슬레 USA가 그 웹사이트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머그잔 들고 그 사셨던 곳 가셔서 이 반품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스타벅스의 로고가 찍힌 그 머그잔인데 뭐 타겟, 월마트, 웬만한 그 대형 상품점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이게 그 네슬레는 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비자들로부터 신고를 우리가 많이 받았다. 그래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그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결국 대대적인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국계 연방상원의원, 지금 한국계 연방하원의원은 영김 의원도 있고, 뭐 미셸 스틸팍 의원도 있고, 뭐 최초의 한인 연방하원의원은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김창준 의원입니다. 그런데 연방의원에서는 다 하원까지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연방상원의원은 지금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 그리고 한 발짝이 더 가깝게 갔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계 연방상원의원 탄생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라는 일이 주말 동안에 있었는데,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후보 자리를 놓고 민주당 경선에서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이 지금 이제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 앤디 김 의원과 상원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경쟁을 하던 같은 민주당의 태미 머피 후보라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어제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분의 사퇴는 앤디 김에게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은 나름대로 영향력이 대단했거든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본인의 남편이 주지사로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해서 사실은 주지사의 부인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이분이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로써 한국계로서 처음으로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그 앤디 김 의원은 이제 오는 6월 4일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민주당 뉴저지주 그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직을 최종적으로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유리한 자리를 점하게 됐습니다. 자,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 후보는 어제 그 SNS에 올린 영상에서 연방상원의원 자리를 향한 선거운동을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머피 후보의 사퇴로 인해서 앤디 김 의원은 민주당 경선에서 뛰는 유일한 유력 후보로 남게 됐습니다. 뭐 유일한 후보가 아니라 사실은 당선권에 들어가 있는 유력한 후보, 그리고 뭐 지지율 뭐 3%, 4% 있는 그런 후보도 뭐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선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는 이제 앤디 김이 유일하게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카운티 당 지도부들이 그동안 이 머피 후보에게 보냈던 당 차원의, 민주당 차원의 지지를 앤디 김 후보에게 돌릴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 당 차원에서의 지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뉴저지주의 그 민주당은요,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할 때 당 지도부가 우리는 지도부로서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지지하는 그 후보들을 이 투표용지에서 가장 잘 보이는 맨 위 위치에 모아놓고, 그렇지 않은 이제 나머지 일반 후보들은 간격을 좀 뚝뚝 뛰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들으시면 좀 차별하는, 미국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
그런 나라 이 미국에서 선거 투표용지를 그런 식으로 해? 라고 좀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고 또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카운티 라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카운티 라인 시스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지지하는 후보나 후보들은 투표지 맨 위 잘 보이는 곳에 적어놓는 것. 이 카운티 라인 시스템에서의 후보자 이름 배정 방식은 카운티마다 물론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일부 지역의 경우에 지역 당 전체의 의견이 아닌 뭐 당 대표의 지지만으로도 투표용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이 뭐 호불호 논란을 뭐 차치하고 만일 뉴저지주 민주당이 사실상 유력한 후보로는 혼자 남은 이 앤디 김 의원을 공식 지지하게 되면 투표용지에도 이 앤디 김 의원의 이름이 맨 위에 눈에 잘 띄게 딱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방 상원 의원으로서의 그 도전에 있어서 한 걸음을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당선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지만 민주당에서의 어떤 지지를 받는 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앤디 김이 민주당 차원에서는 마지막 남은 그 후보,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뭐 당 차원의 지지를 받는 건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한국계 영김 의원입니다. 인도태평양, 아시아 쪽이죠. 인도태평양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한국계인 영김 의원인데 이 영김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단이 이번 주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영김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 등 연방 하원 의원들이 이 한국을 찾아서 한미동맹 강화를 비롯한 양국 간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의원단은 그 방문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해서 북한의 도발 행위 고조에 따른 공조 강화를 또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일 그 정상에 지난해에 있었던 그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에 그 한미일 협력 심화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의원단은 이제 부산도 방문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뭐 이것저것 일정이 많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들어가는 이 의원들의 공통점, 한국에서 대통령은 만나지만 그 외에 일반 여야 정치인은 안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총선을 앞둔 그런 총선 선거 기간임을 감안해서 국회 방문도 안 하겠다고 밝혔고 또 여야 정치인들과의 어떤 그 별도의 면담 일정은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괜히 선거 운동하는데 사진 찍고 뭐 그래서 그 찍힌 사진 갖고 뭐 나는 이렇게 미국하고도 친합니다. 내가 당선되면 바로 미국하고의 협력 강화는 물론이요 등등등등 이것을 이제 그렇게 선거에 자칫 활용 또는 이용 또는 악용 될 것을 우려해서 일반 정치인은 안 만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미국 정치권을 좀 볼까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허 전 특별검사 기억하시죠? 이제는 이제 특검 역할은 다 끝냈으니까 다 마쳤으니까 이제 전 특검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로버트 허 전 특검이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게 뻔히 예상됐던 그 특검직을 수락한 그 배경에 대해서 한국계 이민자 가족으로서 내 가족과 내가 이 나라에 진 빚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사지가 이제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한 것인데요. 뉴요커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허 전 특검은 뉴요커 기고가인 그 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이분도 이제 한국계죠. 한국계인데 그 뉴요커라는 매거진에 이제 기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버트 허 특검과의 인터뷰를 뉴요커가 기획을 했는데 그럼 누가 인터뷰를 하지라고 하다가 같은 한국계인 그리고 어떤 한국계만이 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공감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터이니 그래서 이 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직접 인터뷰어가 돼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 인터뷰에서 로버트 허 전 특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국과 미군이 아니었다면 나의 부모님과 나의 인생 모두가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버트 허 전 특검이 언론에 공개되는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어떤 이런 소회를 밝힌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로버트 허 전 특검은 또 미국 법무부 장관이 누군가가 불편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자신에게
그게 만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윤리적이면서도 도덕적인 잣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일이라면 당신은 그 일을 힘들어도 해야 한다. 그게 마땅하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허 전 특검은 다들 안 하려고 하는 이 어려운 그 특별검사라는 직을 결국은 힘들지만 내가 또는 내 부모가 이 미국의 진빚이 있으니 내가 이런 거라도 거부하지 말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특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 특검 임명이 발표됐을 때 주변의 지인들은요, 많은 지지와 또 축하도 해주고 아우 이제 좀 큰일 하게 됐네 그렇게 지지도 해줬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수행하게 됐다고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건데 그 걱정하신 분들의 이유는 이겁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다 해냈다고 끝나고 나서 무슨 보상을 받기는커녕 어떠한 형태의 결론이 내려져도 그 결론을 갖고 공화당 쪽이든 아니면 민주당 쪽이든 결국은 어느 한쪽에서는 강한 불만을 제기할 게 뻔히 예상되는 그런 걸 왜 해? 라는 그런 걱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버트 허 전 특검은 나는 그저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라면서 공화당 당적이 나는 있긴 하지만 특별히 추구하는 무슨 이데올로기나 특별한 정치적인 신념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허 전 특검의 집안 분위기는 어려서부터 엄격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마취과 의사였고요. 어머니는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식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라고 말하고 집안 분위기는 엄중했고 또 사회에 나가서는 탁월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가 집안에 많이 있었다라면서 그래서 나는 공부하고 자라는 그 나이 때에 어떤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항상 뒤로 밀렸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는 게 항상 나는 우선순위 맨 위에 있었다. 너무 힘들게 그렇게 이제 자랐다. 하지만 지금은 보람이 있답니다. 그런 식으로 회상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사실 이분은 이제 LA에서 자라신 분이거든요. 이 때문에 그 LA에서 공부할 때 LA는 명문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우리 한인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거기 학교 애들 끝나고 이제 픽업할 때 되면 한국 부모들이 그 픽업하려고 온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막 왔다든가 유학을 왔다든가 그런 분들보다는 여기 현지 미국에 특히 이제 LA에 좀 사신 지 좀 오래되셨고 여기가 또 이제 사립이라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좀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이제 이런 분들 이런 부모들이 이제 거기 학교 앞에 와서 이제 아이들 픽업하려고 서 있고 한국 분들 또는 한국 학생들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학교에. 그러나 LA 지역 최고, 캘리포니아 전역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명문 학교입니다. 하버드 웨스트레이크 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본인은 아웃사이더로 지냈다라고 합니다. 이제 친구들과 몰려다니고 그러면 맨날 잘못하면 좀 놀고 그렇게 빠질까봐 이제 자기 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로버트 허 특검은 한동안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드럼 연주를 하기도 했는데 그게 당시 나에게는 일종의 반항이었다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 의회 청문회에 나서서 이제 그 보고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강한 공격도 많이 받았죠. 당신은 보고서 결론을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민주당적인 그런 정치적인 신념 갖고 공화당을 잘 봐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또는 반대에서는 공화당은 잘 봐주긴 뭘 잘 봐줘. 결국은 기소 안 하기로 했잖아. 기소 안 하기로 한 것은 당신은 민주당에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양쪽의 공격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회 청문회에서 그 로버트 허 특검은 아주 담담한 차분하고 아주 또 담담한 모습을 잘 보여서 아주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금욕적인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할 때는 그런 것과는 좀 달리 또 사석에서는 활기차고 유머 감각이 있는 그런 성격이었다라고 이제 석지용 인터뷰한 그 교수는 그렇게 전했습니다. 자, 앞서 그 미국의 언론들은요, 지난 12일 있었던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로버트 허 전 특검이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그 여야 의원들의 그 공세에도 불구하고 아주 빈틈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잘했다라고 호평하는 그런 언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7억 달러의 사나이 쇼헤이 오타니 선수의 운명이 그의 통역사의 입에 달리게 생겼습니다. 불법 도박과 절도 혐의로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LA 다저스의 쇼헤이 오타니 선수를 궁지에 몰아넣은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의 의혹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스포츠 전문 매체 The Athletics는 미즈하라의 그 미국 내 출신 대학과 또 메이저리그에서의 통역 경력 이 두 가지가 과장됐거나 거짓, 허위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우선 그 언론들은요, 먼저 그가 졸업했다는 UC 리버사이드를 졸업했다고 이제 막 그렇게 뭐 프로필에 써놨는데, 그 UC 리버사이드의 미즈하라의 학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UC 리버사이드 대학에 문의를 해본 결과 이 대학 측은 미즈하라 이페이라는 학생이 제적했던 학교 기록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혹은 메이저리그에서 여러 일본 선수들의 그 통역으로 활동했다는 그 미즈하라의 통역사로서의 경력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두 가지만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미즈하라는 2010년 보스턴에서 오카지마라는 일본에서 온 선수의 통역사로 또 일하면서 메이저리그에 자신을 입문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렸지만, 보스턴 구단은 오카지마 선수가 우리 팀에서 뛴 그 기간 동안에 미즈하라가 통역으로 고용된 적은 전혀 없다라고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또 오카지마 선수는 그 당시 이제 오카지마 선수는 2012년 뉴욕 양키스와 마이너리거로 계약을 한 후에 스프링 캠프가 시작되기도 전에 방출당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즈하라라는 통역사는 2012년 스프링 캠프에서 오카지마의 통역으로 활동했다라고 자신의 프로필에 또 딱 그렇게 게재해 놨습니다. 미즈하라의 이런 그 경력에 대한 의혹이 집중되는 이유는 뭐 통역사의 어찌 보면 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일개 통역사의 뭐 그가 UC 리버사이드를 나왔던 뭐 UCLA를 나왔던 아니면 뭐 대학 안 나왔던 통역만 잘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대학을 나왔냐 안 나왔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말에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그 신빙성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법 도박 사실을 오타니가 알고 그 도박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돈을 그 도박 업체에 직접 오타니가 보냈다라고 처음에 진술을 했는데요. 이는 오타니의 선수 생명을 완전히 끝장낼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말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던 말입니다.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즈하라의 그 도박 빚은 그 당시 450만 달러로 알려졌는데, 오타니가 10년간 7억 달러의 다저스와 계약한 뒤에 그의 통역이 그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돈에 몰래 손을 댄 것으로 알려지자 이제 메이저리그와 일본 야구계 그야말로 지금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미국 법에 따르면요, 이 도박 업체에 돈을 보낸다 라는 것은요, 불법 도박을 직접 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그런 도박 업체의 불법 사업에 가담한 것으로 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최고 가장 약한 게 도박 방조범입니다. 모두 다 선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즈하라는 뒤늦게 알았는지 그는 이제 나중에 말을 바꿉니다. 사실은 오타니가 그런저런 걸 다 모르고 그냥 보낸 것이다 라고 말을 바꿉니다. 또 야구만이 아니라 여러 종목의 그 불법 도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미즈하라는 이 사건을 취재한 ESPN에 오타니가 자신의 도박 빚을 대신 갚아주려고 직접 도박업자에게 송금을 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처음엔 그렇게 했습니다. 왜 직접 보냈느냐? 그 돈을 오타니가 나한테 내가 일단 갚아줄게 라고 하면서 그 돈을 본인한테 주면 본인이 또 도박할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오타니가 직접 도박업체로 돈을 보내서 빚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고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타니의 그 변호사 법률 대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 내용을 듣고 우리는 너무 깜짝 놀랐다라고 말하면서 아닙니다. 오타니는 오히려 미즈하라의 절도 피해자입니다 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즈하라가 오타니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오타니의 계정을 이용해서 돈을 보낸 오타니는 어찌 보면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미즈하라는 그러자 원래 주장을 갑자기 번복하고 오타니가 자신의 도박 사실을 몰랐다라고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미즈하라의 그 일탈은 뭐 차치하더라도요, 오타니 선수가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을 알고서 직접 송금했느냐 아니면 정말 몰랐느냐에 따라서 오타니의 불법 도박 가담 여부가 또 어떤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양국의 언론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타니 자신보다도 더 지금 머리를 끙끙 싸매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데가 바로 다저스 구단일 겁니다. 10년 동안 무려 7억 달러를 주겠다라고 계약을 했는데, 이 오타니 선수가 만일 그런 일로 문제가 생기면 다저스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계약서에
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서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계약금 돈 안 준다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여하튼 하지만 다저스의 어떤 브랜드 네임이나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끙끙 앓고 있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야구를 조금만 좋아한다거나 좀 아는 사람들은 모든 전 세계 야구 팬들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즈하라라는 통역사의 그 주장과 달리 그가 야구 종목에 도박을 했고 또 야구는 야구 종목에 도박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뭐 야구와 관련된 사람이 뭐 축구 종목에 도박했다면 좀 더 주별로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자, 그리고 이제 오타니도 사전에 이를 알았더라면 합법, 불법 그 여부와 관계없이요. 야구 종목에 베팅한 선수는 1년간 경기 출장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타니 선수가 그 자기 미즈하라는 통역사가 뭐 도박을 한 걸 알고 그 돈을 갚아준다고 돈을 보낸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런데 그 미즈하라가 베팅한 게 하필이면 또 야구 스포츠 베팅하는데 야구였네요. 이렇게 되면 오타니 선수도 1년 출전 금지라는 어마어마한 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야구 팬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7억 달러의 사나이 오타니 선수의 선수 생명이 이 통역사 한 명 때문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통역사 그 사람의 입에 오타니 선수의 생명이 좌우될 그런 운명에까지 놓이게 됐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자 오타니 선수는 어제 오후에 급히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내용을 좀 밝히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일 오타니 선수는 이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겠습니다 라고 일요일이었던 어제 오후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내일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 내용도 좀 제가 간추려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3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초특급 아주투어 모국관광 우렁쌈밥, 대통밥과 꼬막정식 대명 롯데호텔 저녁만찬 뷔페 초특급 호텔과 호텔 식사로 모시는 아주투어 세계 7대 자연문화유산 제주 아주만의 초특급 롯데와 신라호텔 금수강산 그리운 추억 부산 해운대 경주 설악산의 모국관광 친절하고 재밌는 가이드는 아주의 자랑 먹기행 맛기행 호텔도 최고 식사도 최고 모국관광은 역시 1등 아주투어. 자, 세계 문화유산인 베트남의 대표적인 관광지 아마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롱베이. 이 하롱베이가 지금요 당분간 가지 마세요. 쓰레기로 완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인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하롱베이 주변에 이 플라스틱 등 쓰레기가 너무 넘쳐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실망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구역의 경우에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 부유 쓰레기가 늘어나서 길이가 무려 수백 미터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그 더미 길이가. 하롱베이에 떠 있는 그 폐기물들은 주로 플라스틱 병이나 캔, 뭐 장갑 등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사무실 의자까지도 둥둥 떠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왔다는 한 관광객은 어민이나 여행객들이 쓰레기를 마구 버린다라고 들었다라면서 아쉽게도 세계 문화유산인 이곳 하롱베이가 쓰레기 바다가 돼버렸네요 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스위스 출신인 또 다른 관광객은 매우 실망스러운 광경입니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용의도 있다라고까지 스위스에서 온 관광객이까지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베트남 당국은 지난달부터 환경미화원을 대거 투입해서 새벽부터 쓰레기 수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달 초에 환경미화 작업에 동원된 선박만 쓰레기를 치우는 큰 선박만 지금 20여 척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하롱베이는 베트남 최대 관광지로서 한국인들도 대거 관광을 가는 아주 그런 유명한 것이죠. 하지만 그 현지인들이 마구 버리는 그 쓰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여행지로서의 매력을 좀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요, 관광정보회사인 포토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포토르스라는 회사에서는 최근에 그 간행된 그 매거진을 통해서 가이드를 통해서 베트남 하롱베이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라면서 여행자들이 방문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방문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 곳이 이곳이다라고 하롱베이를 방문할 생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으로 선정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참 러시아에서는 끔찍한 테러 사건이 발생했죠. 지난 22일 러시아 그 모스크바 외곽의 대형 공연장에서 벌어진 총격 방화 테러의 그 희생자 숫자가 137명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모스크바 북서부 크라스노고르스크의 크로코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벌어진 무장 괴한 일당의 무차별 테러의 사망자가 137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상자 수는 더 많은 180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이 공연장에서 무기와 다량의 탄약이 발견됐습니다. 이 AK 돌격 소총 2정과 탄약 4세트, 또 탄약이 담긴 통 무려 500개 이상, 탄창 28개가 나왔습니다. 사건 직후에 극단주의 무당 세력 IS는 IS 산하 조직원들이 이번 테러를 벌였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했습니다. IS는 테러 공격 당시의 영상도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사상자를 낸 핵심 용의자 4명을 포함해서 관련자 모두 지금 11명을 검거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테러 현장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그 증언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했는지, 끔찍했는지. 7,000명에 달하는 인파가 모였던 그 러시아 록밴드 피크닉이라는 러시아 록밴드의 그 공연이 거기서 있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록밴드 피크닉의 콘서트장에 들이닥친 그 테러범들은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고 콘서트를 보러 온 수많은 관객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당시 그 아내와 함께 공연장을 찾았다는 안드레이라는 사람은 한 인터뷰에서 테러범들이 예상외로 매우 침착한 모습으로 혼비백산으로 도망가는 관객들을 향해서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관객들은 막 뛰어다니면서 패닉 상태에서 완전히 혼돈 그 자체 도망을 다니는데 테러범들은 슬슬 걸어다니면서 총을 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테러범들이 마치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처럼 공연장 로비를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총격을 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더 끔찍합니다. 자, 이어서 사람들이 공연장으로 몸을 피하자, 이제 공연장 안으로 막 들어가면서 몸을 피하자 그 안까지 따라 들어와서 사격을 계속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장 바깥에서 사실 테러가 벌어진 건 아니고 공연장에서 벌어졌는데 이제 공연장 건물에 들어가면 이제 로비가 크게 있잖아요. 로비 그리고 이제 맥주도 팔고 스낵도 팔고 하는 그런 매장도 있고 거기서 처음에 이제 테러가 시작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려다가 그게 더 위험할 것 같으니까 공연장 이제 실내 안으로 무대 있는 쪽으로 도망가니까 거기까지 막 따라 들어가서 천천히 추격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총을 막 쐈다라는 것입니다. 한 10대 소년은 러시아 국영통신사 RT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바닥에 엎드려서 죽은 척 해서 참변을 피했습니다. 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 공연은 콘서트 시작 5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그래서 총소리가 막 탕탕 나니까 쇼의 일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 현장 목격자는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고 콘서트의 일부인 줄 알았다. 그 록밴드의 멤버들이 그렇게 무슨 총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막 내면서 등장하는 줄 알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고 마구 뛰어서 밖으로 도망쳐서 결국 살아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 얼마나 아비규환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들의 증언으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러시아 테러 사건을 전해드렸는데 러시아와 관련된 소식이라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지하철 타실 때 러시안 소매치기를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그 서울의 지하철에서는요, 러시아에서 아예 소매치기를 하려고 소매치기 범죄 연습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입국한 러시아로부터의 원정원 소매치기 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일당 3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게 그런데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러시아인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항상 뒤에 따라오는 이 집행유예,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탐탁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웬만한 형사범이라고 해도 뒤에 집행유예가 너무 많아요. 사실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것은 그 재판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 거잖아요. 교도소에 수감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유예 2년은 뭐야? 이 2년 동안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으면 집행형 안 사는 겁니다. 이 2년 동안에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그때는 잡아가지만, 그래서 집행을 유예해 주는 겁니다. 그 2년 동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년 동안 조용히 살면 끝. 그러니까 형사범에서 너무 이런 식으로 집행유예가 한국에서는 남발이 된다라는 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한국과 미국을 좀 비교하면서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런 범죄 행각을 저지른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자, 러시아인 A씨 등은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서울 지하철에서 승차, 하차를 계속 반복하면서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이들은 입국 전부터 러시아에서 범행을 모의해서 들어온 뒤에 현장에서, 서울 지하철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른 한 명은 피해자 근처에서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외투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벗으면서 다른 사람 주변 승객의 시선을 가리고, 그리고 남은 한 명은 이 목표물의 가방에서 탁 지갑이라 이런 걸 돈을 꺼내 가는 식으로 역할을 철저하게 분담해서 연습해서 온 전문 소매치기 일당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울에 머문 기간 9일 동안에 총 45시간, 그러니까 하루 평균 5시간씩이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소매치기 범행을 반복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에서 러시안 소매치기범들을 지하철에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쪽박 도널드, 부패 조. 이게 뭐냐면요, 도널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말합니다. 쪽박, 이건 뭐냐, 파산 일보 직전이라 쪽박 찼다. 그리고 이제 부패 조라는 것은 뭐냐, 부정부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이겁니다. 자, 이 제목은 사실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이 바이든과 트럼프 선거 캠프 쪽에서 각각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쪽박 도널드라고 이제 번역을 제가 한 거지, 선거 캠프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바이든 선거 캠프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broke dow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제, 한 푼도 없어졌어. 나 이제 뭐 파산 일보 직전이야. 아니, 나 완전히 뭐, 거지 됐어. 뭐 이럴 때, I'm broke, 뭐 그러잖아요. 이제 파산 일보 직전이다. 돈이 하나도 없어졌다. broke. 그래서 broke down.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무슨 말을 만들었냐? crooked 조. 이 크루크드라는 게 이제 부패하다. 부정부패에 연루됐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연루됐다. 부패했다. 그래서 크루크드 조. 서로 상대방 이런 말 갖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최근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쪽박 찬 트럼프는 지하실에 있다 라면서 트럼프 이름 앞에 파산하다라는 의미의 broke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broke dow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돈을 모으지 못한다,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 라면서 범죄자들과 음모 이론가들이 선거운동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형국뿐이다 라고 이메일에 적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쪽박찬 도널드라는 표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사용을 해온 이 부패한 조라는 말에 좀 대응해서 만든 그런 명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그 비리 의혹과 바이든 대통령을 연결하면서 작년 4월부터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직한, 부패한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이 크루크드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루크드조. 자, 헌터 바이든이 부친의 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그 브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일하면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외국 기업과 거래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어떤 그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을 권력형 비유의 배후로 이렇게 비난하면서 만든 말이죠, 그게. 자, 이 의혹에 대한 그 탄핵 조사까지 진행됐던 가운데 아직 바이든 대통령의 관여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 부패한 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권자 과반이, 지금 미국 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고령의 전 현직 대통령 간의 재대결을 사실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선거를 외면하고 싶어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최선을 뽑고 싶은데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차선을 뽑는 게 선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선거는 최선을 뽑는 게 아니라 차선을 뽑는 거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이 선거는 최선, 차선도 아닌 그저 최악만 피하는, 그러니까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선거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떤 새로운 비전의 제시보다는 네거티브 공방 중심으로 흐르는 양상이 벌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쪽박 도널드, 브로크 단이 승리할지 아니면 부패한 조, 크루크드 조가 승리할지, 이번 대선은 예년에 정말 보기 힘든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